안녕하세요, 태산입니다. 이틀째에는 만실이 될 거라고 기대했는데 결과는 우리 게스트하우스에 손님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길거리에도 관광객이 전혀 보이지 않았어요. 관광객들은 도대체 어디로 간 걸까요? 혹시 고속도로에 다 막혀 계신 건가요? 조금 더 기다려 봐야겠네요. 6시쯤이면 예약이 들어오지 않을까요? 지금 우리 집은 온통 빈 방뿐이에요. 믿을 수 있으세요? 지금 국경절인데도 다리에는 관광객이 전혀 없어요. 오후 5시가 다 되어가는데 아직도 80개 객실이 팔리지 않았습니다. 같이 장사하시는 여러분도 혹시 비슷한 상황 아니신가요? 6시 전까지도 예약이 없다면 저 진짜 가격 내리기 시작할 거예요. 올해 중국 대륙의 국경절 장기 연휴는 무려 8일이나 이어졌습니다. 고속도로는 정체가 이어졌고 관광지는 인파로 북새통을 이루며 겉보기에는 매우 활기차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겉만 번지르르한 분위기 이면에서 호텔, 민박, 여행사 운영자들은 한 목소리로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많았지만 정작 돈은 벌지 못했고 오히려 손해만 봤다고 말했습니다. 여러 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올해 국경절 연휴 기간의 수익은 예상보다 훨씬 저조했으며 각종 할인과 프로모션이 기본이 되었지만 숙박률은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이는 일부 업소만의 문제가 아니라 숙박업계 전반이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어려움이라는 분석입니다. 호텔 업계 여러분, 다들 주무시고 계신가요? 저는 도저히 잠이 안 오네요. 방금 사장님께 메시지를 받았는데 오늘 밤 우리 호텔은 객실이 4개밖에 나가지 않았다고 하시더라고요. 사람들은 다 어디로 간 걸까요? 지금 전국 곳곳이 교통체증과 인파로 북새통이라 하고 장사의 5일 광장도 사람들로 꽉 찼다고 들었는데 왜 그런 열기는 호텔에는 전혀 영향을 주지 못하는 걸까요? 정말 모르겠어요. 1인 미디어 영상에 따르면 많은 관광객들이 길가에 텐트를 치고 하룻밤을 보내는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앞으로 호텔을 무너뜨리는 건 경쟁 업체가 아니라 바로 이런 텐트들일지도 모릅니다. 호텔은 명절이나 연휴만 되면 늘 가격을 올리지만 요즘 젊은 세대는 그런 방식에 전혀 반응하지 않아요. 이제 호텔 숙박은 텐트 숙박으로 바뀌고 있고 관광지를 찾아가는 여행은 이제는 아예 관광지에 텐트를 치고 머무는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이번 국경절 연휴 동안 호텔이나 민박을 운영하는 사장님들 중에 멘붕 온 분들이 정말 많대요. 낮에는 북소리 울리고 폭죽 터지고 인파로 북적이는 분위기였는데 막상 밤이 되니까 객실 요금은 잔뜩 올려놨는데도 예약이 하나도 안 들어오는 겁니다. 사장님들이 의아해서 말했대요. 아니 다들 어디 간 거야? 밤이 되면 자야 할 텐데.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다들 텐트에서 자고 있었던 거예요. 이제 와서 보니 대부분의 사람들이 깨어난 것 같네요. 국경절에 여행 다니는 사람들 알고 보면 대부분 평범한 월급쟁이들이잖아요. 한일인 미디어 운영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올해 관광객들은 알뜰 여행을 새로운 경지로 끌어올렸습니다. 예를 들어 청해의 차카염에서는 화장실을 이용하려는 줄이 끝도 없이 늘어섰지만 정작 1인당 소비 금액은 생수 한 병 값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어느 관광지의 관계자는 이렇게 한탄했습니다. 이제 여긴 그냥 주차장일 뿐입니다. 관광객들은 들어와서 사진만 찍고 바로 나가요. 쓰레기통을 뒤져봐도 꼬치에 꽂힌 소시지, 대나무꽃이 하나 없습니다. 서안의 명소 대당불야성은 지난해 관광객이 7,400만 명에 달했지만 관광 수입은 7,400만 위안에 그쳤습니다. 즉 1인당 평균 소비가 단 1위안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사실상 구경만 하는 관광으로 전락한 셈입니다. 블로거는 이렇게 탄식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정말 통달한 듯 살아갑니다. 자본의 낫이 휘둘러도 이제는 깨어난 부추들이 스스로 허리를 숙이고 피합니다. 한때 밤경제와 소비지능의 상징으로 불리던 대당불야성은 이제 사람은 넘치지만 돈은 돌지 않는 도시의 현실을 보여주는 중국 소비 붕괴의 상징으로 전락했습니다. 올해 국경절은 정말 좀 민망한 분위기네요. 특히 9월 30일에는 전국 곳곳에 고속도로가 정체로 마비됐었죠. 제가 운영하는 호텔이 수십 곳이나 되는데 그중 만실이 된 곳은 두세 군데뿐이에요. 10월 1일도 만실이 아니었고 9월 30일도 마찬가지였어요. 딱 어젯밤 10월 2일에만 겨우 만실이었습니다. 형님들, 여러분은 만실 채우셨어요? 저는 진짜 도대체 사람들이 어디 가서 잤는지 모르겠어요. 전국이 교통체증으로 난리였는데 그 많은 사람들은 다 어디에 있었던 걸까요? 여러분 한번 맞춰보세요. 사람들 도대체 다 어디로 간 걸까요? 1인 미디어 운영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광주, 불산, 심천, 동관의 숙박업소들은 요금 인상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손님이 전혀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관광객들은 다 어디로 간 걸까요?
정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올해 국경절에는 많은 호텔 사장님들이 당황하셨을 겁니다. 낮에는 거리마다 사람들로 바글바글했지만 막상 밤이 되면 객실은 많이 비어있고 가격을 100위안이나 200위안 정도 내려도 방이 채워지지 않는다고 해요. 사장님들 모두 의아해했죠. 아니, 이 많은 사람들은 다 어디 간 거지? 그런데 이런 상황 앞으로 더 흔해질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국경절 연휴에 여행 다니는 사람들 대부분은 평범한 월급쟁이들이고 사실 그렇게 여유 있는 형편도 아니니까요. 요즘 호텔은 명절만 되면 무조건 가격부터 올립니다. 평소 100위안이나 200위안 하던 방이 명절이 되면 600에서 700위안, 심하면 1000위안까지도 폭등하죠. 그런데 중요한 건 서비스는 평소와 다를 바 없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누가 바보같이 그런 숙박을 하겠어요? 다들 힘들게 번 돈인데 함부로 쓰고 싶지 않죠. 1인 미디어 운영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즘은 숙박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아주 다양합니다. 예를 들어 많은 사람들이 자가용으로 여행을 다니기 때문에 그냥 차 안에서 하룻밤을 보내면 수백 위안을 아낄 수 있습니다. 또 비만 오지 않는다면 텐트에서 자는 것도 나름 괜찮은 여행 경험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찜질방이나 사우나 같은 목욕탕에서 숙박하는 방법도 있는데 이건 역시 꽤 괜찮은 선택지라고 덧붙였습니다. 국경절 장기 연휴 첫날, 여러분의 호텔은 만실이었나요? 제가 여러 호텔 단체 채팅방에서 공유된 데이터를 확인해본 결과 전반적인 상황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했습니다. 일부 호텔에서는 예약 취소가 상당히 많이 발생했고 전체 객실 판매율도 만족스럽지 않은 수준이었습니다. 특히 당일 객실을 많이 남겨둔 호텔들은 해당 상권 내에서도 최하위권 투숙률을 기록했습니다. 사실 올여름 성수기부터 좋은 흐름을 이어가지 못하고 있었는데 이번 국경절은 중추절과 이어지며 무려 8일간의 초장기 연휴가 되었던 만큼 많은 업주들이 이번 연휴를 매출 회복의 기회로 기대했죠. 실제로 여행객 수는 역대 최고치를 또 한 번 경신했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인 소비는 줄었고 1인당 지출금액 객단가도 눈에 띄게 하락했습니다. 결국 일부 호텔들은 요금을 다시 평소 수준으로 낮출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이번 10월 1일 연휴 여행 분위기가 좀 차가워졌다고 느끼지 않으셨나요? 저는 직접 민박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체감상 이번 국경절 연휴는 오히려 노동절, 단오절, 여름 성수기보다도 못했던 것 같아요. 이게 계절적인 이유인지 아니면 경제가 갑자기 안 좋아진 건지 귀향만 그런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여기서는 괜찮은 방을 가진 집주인들이 미리 예약을 받지 않고 가격을 높게 잡아놓은 다음 당일에 방이 귀할 때 비싸게 팔려는 전략을 많이 써요. 실제로 노동절이나 단오절, 여름 성수기 때는 그렇게 해서 허름한 방 하나도 비싸게 팔리곤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국경절 연휴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가격을 높게 잡아놨던 집들이 오늘은 오히려 낮은 가격에 헐값으로 내놓고 있는 상황이 되었어요. 예를 들어 원래 420위안의 욕조 포함 2인 숙박 가능한 객실은 오늘 240위안에 급히 내놓고 6인 숙박 가능한 객실은 원래 900위안대였는데 지금은 600위안까지 떨어졌습니다. 1인 미디어 운영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 숙소는 가격을 아주 높게 책정하지 않았습니다. 대체로 중상 정도의 가격대로 설정해 두었죠. 국경절 8일 연휴 동안 전반부 4일은 방이 모두 예약되었지만 후반부 4일은 가격을 내려도 예약이 한 건도 없었습니다. 지금은 경제 침체와 소비 위축 속에서 관광객들이 아낄 수 있는 건 최대한 아끼는 분위기가 되었고 이런 현상은 이제 여행업계 전체의 공통된 인식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국경절 연휴 기간 4인 가족이 자가용으로 심양을 다녀온다면 첫날 비용은 얼마나 들까요? 무엇을 즐길 수 있을까요? 그리고 전기차로 여행하면 실제로 얼마나 저렴할까요? 이번 연휴에 저희 가족은요, 호하우특에서 출발해서 자가용으로 심양까지 갔다가 가는 길에 단동과 대련까지 들를 계획이에요. 국경절 고속도로는 통행료가 무료라서 우리 같은 알뜰 여행객들에겐 무조건 자가용이 최고 선택이죠. 총 주행거리는 약 1300km, 킬로미터당 비용은 1.8 정도니까요. 5인 가족 기준, 톨게이트 포함 교통비가 200위안 조금 넘어요. 1인당 약 50위안 정도면 심양까지 도착할 수 있는 거예요. 왕복으로 계산해도 1인당 100위안 정도면 충분하니 이 정도 가격이면 무조건 나가서 여행 한번 다녀와야죠. 올해 국경절 연휴 사마 관광객들은 도대체 다 어디로 간 걸까요? 지금 화차도 야시장은요 매일 100만 위안어치 재고를 준비하고 있어요. 국경절을 대비하려는 거죠. 근데 실제로 오는 손님은 정말 손에 꼽을 정도예요. 하루에 버려지는 식자재만 해도 20만 위안 가까이 돼요. 그래서 묻고 싶은 겁니다. 손님들 도대체 다 어디로 간 걸까요? 올해 사마는 정말 너무 힘든 한 해였습니다. 바람 안 불면 비가 오고 태풍도 유난히 많았고요. 방금 전에 저는 사마에 있는 야시장을 전부 한 바퀴 돌아봤거든요. 근데 정말로 손님이 거의 안 보였어요. 야시장 전체가 텅 빈 느낌이었어요. 저는 지금도 이해가 안 가요.
왜 올해는 사람들이 사마로 안 오는 걸까요? 예전 같으면 국경절 때 사마는 중국 인기 관광 도시 중 톱 3 안에는 꼭 들었거든요. 근데 올해는요, 상위 20위 안에서도 사마 이름을 찾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지금 묻고 싶은 게 있어요. 지금도 사마에서 필사적으로 버티며 식당 운영하시는 분들, 그리고 저처럼 신규 매장을 여신 분들께 묻고 싶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올해 말 문 닫기 전까지 버텨보자 하고 계신가요? 그 어두운 밤 끝에 오는 새벽의 빛을 지금도 기다리고 계신가요? 알뜰 여행객으로 정주 여행을 도전해보면 과연 얼마나 돈이 들까요? 먼저 북경에서 정주까지 가는 기차표는 93위안입니다. 지금 시각은 오전 6시 58분. 저희는 이미 정주에 도착했어요. 이제 아침을 먹으러 갑니다. 호랄탕 하나, 수전만두 2개, 채소만두 하나를 시켰어요. 이 호랄탕이 진짜 맛있고요. 양도 정말 푸짐해서 저는 결국 다 먹지도 못했어요. 현재 시각은 7시 53분. 지금 저희는 정주박물관에 가기 위해 버스를 타고 있습니다. 정주에서는 버스 전용 고속차선도 따로 있어서 놀랐고요. 버스 요금은 단돈일 위안밖에 안 하네요. 지금은 8시 39분. 버스에서 내렸고 이제 걸어서 정주박물관으로 가는 중입니다. 국경절에 알뜰 여행객으로 텐트에서 자는 것. 솔직히 말해서 국경절이나 노동절에 여행 가는 사람들 대부분은 형편이 넉넉하지 않은 사람들이잖아요. 일하고 고생하는 사람들, 월급 3천에서 5천 위안 정도 버는 노동자나 월급쟁이 계층이 대부분이죠. 그러니까 어디서 자든 이상할 게 없습니다. 빵으로 끼니 때우고 컵라면 먹고 자가 발열 헛거 사서 먹고 그냥 싸게 다녀오는 게 목적인 거죠. 그들이 원하는 건 지금 자신이 처한 일상적인 환경에서 탈출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원래 있던 직장 환경에서 너무 오랫동안 억눌린 채 살아왔기 때문이죠. 그런 직장 스트레스를 오랫동안 받다 보면 몸에 정정이까지 생긴다는 얘기를 해요. 어디만 스쳐도 찌릿하고 감각이 마비되는 느낌까지 드는데,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 정전기 같은 스트레스를 밖에서 풀어야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리 밑에서 자든 텐트에서 자든 중요한 건 그 도시를 벗어나는 것. 설령 고속도로에서 막히고 관광지에서 갇히고 화장실도 못 가서 차 안에 소변을 봐야 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저 그 환경을 떠나는 것 자체가 목적이니까요. 그리고 국경절 장기 연휴 기간 동안 중국 대륙의 여러 지역 쇼핑몰들은 유난히 한산한 분위기를 보였습니다. 올해 국경절, 경덕진 도대체 왜 이래요? 시장에 사람이 진짜 하나도 없어요. 지금 시각은 오후 2시 조금 넘었는데요. 이 풍경 좀 한번 보세요. 여기는 어효공장이에요. 예전 같았으면 특히 여름방학 때는 진짜 인산인해였어요. 사람들로 미어터졌고 여기 교차로 좁은 줄 서는 사람들로 가득했거든요. 정말 과장이 아니라 진짜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요. 올해 국경절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혹시 아직도 관광객들이 고속철 위에 있는 거 아니에요? 아직 기차에서 내리지도 못하고 도착도 못한 건가요? 뭔가 이상하네요. 완전히 뒤죽박죽입니다. 올해 국경절 연휴는 10월 1일부터 시작됐는데 어디를 가도 사람이 없어요. 의류 도매시장에도 없고 쇼핑몰에도 없고 오프라인 매장에는 말할 것도 없이 더 없어요. 이번 국경절 연휴도 벌써 끝났는데 이 날씨도 정말 이상하지 않나요? 며칠 내내 최고 기온이 37에서 38도였고 오늘도 저는 차 안에 앉아 있는데 실외 온도가 아직도 36도예요. 이런 날씨 진짜 이상하지 않나요?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도매업체들이랑 저희 실물 매장 사장님들 단톡방에서 이야기해본 결과 10월 4일부터는 상품을 떼어가려는 분위기와 의욕이 완전히 바닥을 쳤다고 해요. 원래 국경절 연휴 기간에는 장사가 잘 되니까 다들 물건을 많이 준비해두고 잘 팔리면 다시 보충 주문을 하는 게 일반적인 흐름인데 올해는 10월 1일부터 4일까지의 장사가 워낙 처참했기 때문에 지금은 다들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들 합니다. 날씨도 덥고 지금 이 상황에서 물건을 더 들여와야 할지 말아야 할지도 혼란스러워요. 1인 미디어 운영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원래 여름철에는 옷이 잘 팔리지 않는 시기이긴 하지만 지금은 가을 신상마저도 전혀 팔리지 않고 있습니다. 날씨가 애매하게 끼어 있어서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그는 이어 요즘 의류업계는 정말 너무 힘든 상황입니다. 라며 답답한 심정을 토로했습니다. 올해 장사는 어떻게 된 게 전국적으로 똑같이 거리마다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걸까요? 사장님들, 여러분 가게 앞 거리에는 좀 사람이 있나요? 저희 쪽은요, 정말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오늘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인가요? 쇼핑몰에 나와봤더니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비록 오늘이 일요일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도 이렇게 한 사람도 안 보일 정도는 아니잖아요. 텅 비어있는 이 분위기, 보다 보니 좀 무섭기까지 하네요. 여긴 도대체 무슨 곳에 온 걸까요? 왜 방폭 방패 같은 것도 있는 거죠? 이 쇼핑몰 규모가 꽤 큰 곳인데 어떻게 이렇게 사람 하나 안 보일 수가 있죠? 혹시 지금 무슨 상황인지 아시는 분 있나요? 온라인으로 기다릴게요. 꽤 급해요. 이 에스컬레이터도 텅텅 비어있고 사람들은 다 어디로 간 걸까요? 여러분 생각엔 혹시 사람들이 갑자기 사라졌다가 또 갑자기 나타나는 거 아닐까요?
1인 미디어 운영자는 다시 위층으로 올라가 살펴봤지만 사람 목소리는 들리지 않고 기계 돌아가는 소리만 들렸다고 합니다. 그녀는 혹시 내가 2027년으로 타임슬립한 게 아닐까 하는 의심까지 들었다며 이 쇼핑몰 뭔가 이상한 기운이 느껴졌다고 말했습니다. 이후 그는 곧바로 자리를 떴습니다. 국경절 장기 연휴 기간 동안 중국 대륙의 호텔 업계는 이 시기를 대목으로 기대했지만 실제로는 예상보다 훨씬 낮은 투숙률로 큰 실망을 안았습니다. 광동성의 한 유명 관광지 인근 호텔의 경우 투숙률이 겨우 30%에 불과했습니다. 호텔 사장 아창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연휴 기간 내내 태풍 매트모가 상륙했고 10월 1일부터 중추절인 6일까지 비가 계속 내려 여행하기 좋은 황금 시기가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그는 이어 이렇게 토로했습니다. 예약이 대량으로 취소돼 매일 불안해서 잠도 못 잤습니다. 하루에 숙박 요금을 8번이나 바꾸는 건 기본이었죠.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날씨는 하나의 이유일 뿐입니다. 더 큰 문제는 많은 여행객들이 애초에 호텔에 머물 생각이 없다는 겁니다. 쓸 수 있는 돈은 최대한 아끼고 쓸 필요가 없는 건 절대 쓰지 않으려는 분위기예요. 운남성 리장에서 민박을 운영하는 아빙 씨도 솔직한 심정을 털어놨습니다. 며칠 장부를 정리해보니 진짜 큰 손해를 봤습니다. 우리 민박은 입지도 좋고 객실도 10개나 되는데 예년 같으면 연휴 전 요금이 1,500위안까지 올라도 손님이 몰렸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살아남기 위해 가격을 내릴 수밖에 없었고 가장 낮을 때는 700위안까지 떨어졌지만 그래도 손님이 없었습니다. 그는 덧붙였습니다. 리장에는 민박이 너무 많습니다. 경쟁이 정말 치열합니다. 10월 2일과 3일에는 그나마 투숙률이 70%를 넘겼지만 4일과 5일에는 바로 30%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아빙 씨는 소프트 인테리어 리모델링에만 수백만 위안을 투자했다며 연휴 특수를 기대했다가 완전히 무너졌다고 씁쓸히 말했습니다. 거리에는 관광객이 꽤 있긴 하지만 대부분 자가용 여행객들이라 민박에는 들어오지 않습니다. 2025년 이번 연휴 완전히 계피를 받습니다. 아걸은 청감 환선을 중심으로 소규모 맞춤 여행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는 올해 국경절 연휴에 한산한 분위기에 너무 불안하다고 털어놨습니다. 이번 연휴 내내 예약이 거의 한 건도 없었습니다. 요즘은 관광객들이 다 자가용으로 여행을 다니며 숙박비를 아끼기 위해 차 안에서 자거나 아예 관광지 주차장 옆에 텐트를 치고 묵습니다. 그는 머리에 흰머리가 늘 정도로 고민이 깊다며 말했습니다. 이대로라면 여행업은 정말 끝장입니다. 우리가 준비한 패키지는 외면받고 사람들은 이제 자유여행이라는 이름 아래 극단적인 절약형 생존 관광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리테일입니다. 샤오미에 대해 이야기할 때 제가 제시하는 가치는 무엇일까요? 그가 성공했다고 해서 도덕적 선을 넘어도 되나요? 그가 성공했다고 해서 그의 수단이 정당하지 않아도 되나요? 그가 성공했다고 해서 비열이 위대해진다는 뜻인가요? 그가 성공했고 우수하고 탁월하다고 해서 그를 의심해서는 안 되나요? 돈 있는 사람이 짱이고 팬 많은 사람이 옳고 회사가 크면 발언권을 가져야 하고 성공만 하면 그가 하는 말이 곧 법이 되고 제멋대로 굴어도 되나요? 만약 이 사회가 오직 찬양만을 들으려 한다면 그런 사회는 과연 어디로 향하게 될까요? 차 문이 안 열려요. 저희는 모두 곧바로 달려갔어요. 돌을 들 수 있는 사람은 돌을 들고 소화기를 들 수 있는 사람은 소화기를 들고 발로 찰 수 있는 사람은 발로 찼습니다. 진짜 욕 나옵니다. 홍보할 땐 그렇게 온갖 기술 용어를 잔뜩 내세우더니 정작 중요한 순간에는 하나도 쓸모가 없네요. 샤오미 자동차가 또 사고를 냈습니다. 최근 복건성 평담 항구에서 새벽 4시경 한 대의 샤오미 SU7이 계속해서 바다 쪽으로 돌진하다가 바로 바다에 빠지기 직전에 운전자가 급히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차량의 무게중심이 앞쪽으로 쏠려 있었던 탓에 결국 이 샤오미 SU7은 바다에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정말이지 우리는 냉장고도 컬러 TV도 대형 소파도 필요 없습니다. 그 어떤 과장된 첨단 기술도 필요 없어요. 쓸모 없습니다. 요즘 몇 년 동안 한참 앞서간다 라고 떠들던 브랜드들 허세 부리며 뻥치는 건 누구보다 잘하죠. 그런데 도로에서는 차바퀴가 삐뚤게 꺾이고 축이 부러지고 제어 불능, 화재, 발화, 폭발 이런 일들이 왜 이렇게 계속 터지는 걸까요? 사고가 발생한 지 벌써 24시간이 지났지만 샤오미 자동차와 CEO 뇌군은 아직까지도 대중에게 어떤 해명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테스트 한번 해보자. 시속 200km에서 우리가 자랑하는 순간 제동 들어간다. 셋, 둘, 하나.
와, 안정감 진짜 끝내준다. 그 사고 이후 샤오미 차량을 소유한 저로서는 정말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샤오미의 칩셋이 차량급 규격이 아니라 소비급 규격이라는 사실을 다시 보게 되었을 때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제가 반도체를 잘 알아서가 아니라 저도 지금 이 차를 타고 다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단 하나의 질문만이 중요합니다. 이 차가 어떤 온도, 어떤 도로 상황에서도 저와 제 가족을 무사히 집까지 데려다 줄 수 있는가? 우리는 혁신이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혁신이라는 길 위에서 실험용 쥐가 되는 것이 두려운 겁니다. 우리 샤오미 자동차는 모두 무료 긴급 구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서비스 결과가 어떻든 간에 우리는 반드시 다른 회사의 서비스팀보다 더 빠르게 대응해야 합니다. 고객님은 현재 대기 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샤오미 자동차 추락 사고가 또다시 샤오미의 CEO 내군을 여론의 정점으로 끌어올렸습니다. 연관 소재 애가 과기그룹의 창업자 진광휘는 공개적으로 샤오미를 비판했다가 인신 위협을 받는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당시 어느 정도 마음의 준비는 하고 있었지만 이렇게까지 거세게 나올 줄은 몰랐습니다. 신변에 대한 협박까지 받게 될 줄이야 정말 예상 밖이었습니다. 명품의 끝은 명함이고 마케팅의 끝은 사기인가요? 크게 써놓은 문구에는 역광의 왕이라 적혀 있지만 밑에는 돋보기를 들이대야 겨우 보이는 작은 글씨로 역광의 왕은 우리의 목표입니다 라고 쓰여 있네요. 세계에서 가장 긴 주행 거리라더니 알고 보니 그건 우리의 꿈입니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젠장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요? 이게 허위 광고 아닌가요? 최고의 법무팀을 갖췄다고 자랑하지만 그 최고의 법무팀도 양심은 있어야죠. 돈 벌겠다고 염치를 버리는 겁니까? 이렇게까지 뻔뻔해도 되는 건가요? 한쪽에선 사람이 경악할 만큼 뻔뻔하게 굴면서 다른 한쪽에선 우리가 박수까지 쳐줘야 합니까? 샤오미 SU7의 스탠다드 버전은 깡통 모델도 아니고 청춘 모델도 아닙니다. 샤오미 SU7의 스탠다드 버전은 다른 차종들과 비교하면 최강입니다. 내군이 처음으로 만든 차인 만큼 자재도 아주 튼튼하게 썼고 아직 원가 절감하는 법을 배우지 않아서 그런지 품질은 정말 뛰어납니다. 설마 이게 샤오미가 말한 12억 8,100만 가지 주행 모드 중 숨겨진 비밀 옵션인 걸까요? 최근 산동위해의 한 샤오미 SU7 차주가 1인 미디어를 통해 영상을 공개하며 사건의 전말을 밝혔습니다. 차주의 설명에 따르면 차량은 집 문 앞에 주차된 상태였고 이미 잠겨 있었음에도 갑자기 스스로 시동이 걸리고 움직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사고 직후 차주는 샤오미 자동차 고객센터에 문의했고 초기 응답에서는 휴대폰을 잘못 눌러 작동된 것일 수 있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후 고객센터는 다시 연락해 아이폰 16의 보조운전 기능이 차량을 작동시켰을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차주는 곧바로 실내 CCTV 전체 영상을 공개하며 반박했습니다. 사건 당시 휴대폰 조작은 전혀 없었고 이번 일은 인위적인 조작이 아님이 명확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샤오미 자동차 공식 고객센터는 현재까지 추가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최근 샤오미 울트로 차량을 한 대 구입했는데 15일 밤 지하 주차장에서 시속 약 20에서 30km 정도의 속도로 주행 중이었습니다. 그때 브레이크를 밟기 시작했는데 바로 그 순간 차량이 통제 불능 상태가 된 느낌이 들었습니다. 브레이크가 전혀 작동하지 않았고 핸들도 완전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차량은 그대로 벽을 들이받고 말았습니다. 이건 제가 막 출고받은 샤오미 SU7 울트라. 색상은 앵무새 그린입니다. 방금 생산 라인에서 막 출고한 새 차입니다. 지금부터 테스트를 시작하겠습니다. 시속 200km에서의 순간 정지 실험입니다. 참고로 이 차량은 출시단 1시간 만에 24만 대 주문을 돌파하며 업계의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7월 6일부터 인도를 시작해서 오늘까지 2개월 19일 그동안 총 4만 대 이상이 인도되었죠.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겉부터 속까지 머리부터 발끝까지 돋보기로 수차례 꼼꼼히 살펴보는 소비자들, 그야말로 수십만 건의 혹독한 검증을 거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기준은 정말 엄청나게 까다로웠죠. 샤오미 SU7 차량의 연이은 사고로 인해 업계 전문가들은 다시 한번 전기차의 스마트행 주행 시스템 안전성과 품질 관리 기준 전반을 재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프로레이서 마청아가 샤오미 SU7을 몰고 제 뒤쪽에서 트랙을 질주하며 지나갔는데요. 방금 명확하게 트랙을 이탈한 장면이 찍혔습니다. 이 브레이크의 한계는 정말 너무 낮습니다. 이건 와이어 제어 브레이크 방식이라 페달을 밟아도 발에 아무런 감각을 주지 않아요. 정말 아무런 피드백이 없습니다. 그리고 열로 인한 성능 저하가 어느 순간 갑자기 절벽처럼 급격히 발생해요. 제가 트랙 밖으로 튀어나간 그 순간에는 브레이크가 사실상 완전히 작동하지 않은 상태였고 정말 위험했습니다. 제가 말하는 건 동력 시스템과 지능형 제어 시스템 간의 매칭 문제인데요. 출력은 너무 강력한 반면 제동 성능은 매우 떨어집니다. 전동 브레이크. 이번에는 진짜로 한참 앞서간다는 표현이 딱이네요. 말이 길면 입 아프죠. 먼저 영상부터 보시죠. 샤오미의 스마트
포르쉐의 선행 연구 기술인 선제어 브레이크는 유압 구조를 완전히 없애고 전동 캘리퍼를 사용합니다. 모터가 피스톤을 밀어서 자동 디스크를 조이고 이로써 전기식 선제어 브레이크를 실현한 거죠. 그리고 브레이크 오일도 필요 없습니다. 차량 전체 구조 배치도 최적화되었고 정비도 훨씬 간편해졌습니다. 영상 다 보셨죠?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자동차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두말할 것도 없이 바로 안전입니다. 그리고 브레이크는 그 안전을 보장하는 가장 기본적인 부품이죠. 그런데 이제 이 브레이크마저도 바꿨다니요. 예전에는 시속 200km에서의 순간 정지를 자랑하더니 이번엔 선제어 브레이크를 들고 나왔습니다. 정말 감탄스럽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선제어 브레이크가 뭔지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 집에 있는 자전거나 전기자전거 대부분은 케이블 방식의 기계식 브레이크를 쓰고 있죠. 그런데 지금 말하는 건 자동차의 전자식 선제어 브레이크입니다. 즉 당신이 브레이크 페달을 밟으면 그 페달은 신호를 칩에 전달하고 칩은 전기 신호를 통해 모터에 명령을 내려 브레이크를 작동시키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묻겠습니다. 당신이 사용하는 소비자용 칩셋이 이걸 제대로 통제할 수 있을까요? 만약 전기 회로에 고장이 나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결국 당신들이 말하는 혁신과 기술이란 건 단순한 문제를 일부러 어렵게 포장해서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도록 만든 다음 그걸 다시 그럴싸하게 떠들어대는 것에 불과합니다. 어느 자동차 회사가 이렇게 대단한가요? 76초에 한 대씩 생산됩니다. 76초 만에 차 한 대를 만들어낸다니 20만 명 넘는 차주들이 하루빨리 차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거라네요. 정말 책임감 있는 자동차 회사 같아요. 하지만 제가 하나 궁금한 게 있어요. 왜 차를 만드는 데만 책임지고 달릴 수 있게 만드는 데는 책임지지 않는 걸까요? 그렇다면 이건 유한 책임을 진다는 뜻인가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또 독일차 이야기를 꺼낼 수밖에 없네요. 영상 하나 보시죠.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자동차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제타입니다. 제타는 독일인이 만든 차로 무려 80년 동안 사용되며 모든 버그를 다 잡아낸 차예요. 버그를 전부 다 잡아냈다. 이게 바로 진짜 자동차 제조의 기준이에요. 폭스바겐 골프, 토요타 카롤라, 혼다 어코드처럼 70에서 80세대 이상의 모델을 겪어온 차량들 말이에요. 사실 모든 세대에 혁신적인 기술이 있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보면 볼수록 세대가 지날수록 점점 더 세련되고 멋져 보이잖아요. 이 블로그는 전기차 바닥 위의 부분은 얼마든지 포장할 수 있지만 바닥 아래의 기계적 완성도, 즉 기계의 기본 품질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건 조율, 기계 테스트, 실제 차 테스트를 거듭하여 한 단계씩 결함을 메우는 과정에서만 만들어지는 겁니다. 모든 결함이 다 메워진 차만이 코너 구간에서 안전하게 추월할 수 있고 위급한 순간에 한 번의 핸들 조작으로 위기를 피할 수 있습니다. 아무런 경험도 없이 출고 단계에서부터 고성능만 강조한 차량이라면 결과는 뻔하죠. 코너윅 싸움에서 바로 이런 참사가 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어 비록 테스트 결과가 포르쉐를 능가한다. 16억 8천만 가지 주행 모드가 있다. 그게 다 무슨 소용입니까? 정작 차량은 한 번도 구해내지 못했잖아요. 앞으로 이런 차를 보면 멀리 피하세요. 멀수록 좋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무슨 안전성, 공간, 가속 이런 거요? 사실 별 의미 없어요. 보통 사람의 상식으로 생각해보면 자동차의 안전이라는 건 결국 속도가 빨라지고 무게가 커질수록 발생하는 다양한 위험 요소를 얼마나 잘 해결하느냐의 문제 아닐까요? 같은 2톤짜리 차량이라도 시속 40km의 속도로 달릴 때 생기는 운동에너지는 약 30g짜리 폭약이 폭발할 때와 비슷한 수준이에요. 시속 100km일 경우는요, 무려 184g 폭약이 터지는 수준의 에너지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시속 80km로 달리는 두 차량이 정면 충돌하게 되면 그 충격은 수류탄 한 발보다 더 강력한 살상력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왜 자동차 제조에 진입 장벽이 없으면 안 되는지 이해되시죠? 노예군, 당시 저는 고가도로 아래에서 정상적으로 운전 중이었습니다. 졸지도 않았고 술도 마시지 않았고 그냥 아주 천천히 시속 30에서 40km 정도로 운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차량이 보조운전 시스템 단계에 진입하자마자 갑자기 속도를 시속 80km로 확 올려버렸습니다. 그 상황에서 제가 브레이크를 밟고 충돌하기까지 시간이 고작 2, 3초밖에 되지 않았고 저는 반응할 겨를도 없이 사고가 났습니다. 차량이 좌회전 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고 교차로를 그대로 통과해버려서 결국 다른 차량과 충돌했습니다. 사고의 법적 책임은 전적으로 제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신호를 위반했고 상대 차량과 충돌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번 사고처럼 차량 시스템이 명백히 인식을 잘못한 문제, 그리고 제가 몇 초간 멍했던 것 때문에 모든 책임을 저 혼자 져야 한다는 게 과연 합리적인 일일까요? 뇌군,
이번에는 정말 사람들에게 큰 피해를 입히셨네요. 장사나 제대로 하시지. 왜 그렇게 과장된 말을 하셨습니까? 뭐라고요? 샤오미 초강강? 제가 이 차를 받기 전엔 진짜로 초강력 강판을 쓴 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사진을 확대해서 보니까 그게 뭐라고요? 그냥 프로젝트 이름이라고요. 그리고 샤오미 SU7이 지상에서 가장 빠른 양산차라고요. 그 말도 사진 확대해서 보니 결국 또 목표로 삼는다는 표현이더군요. 이런 식의 광고 방식이라면 어떤 사람이 이름이 해삼이라면 그 사람이 만든 볶음면은 해삼볶음면이겠네요. 그걸 한 그릇에 99위안에 팔아도 되지 않겠어요? 뇌군 직접 말씀해보세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이 차량 2대 이렇게는 안 됩니다. 그냥 회수해 가시죠. 1300km 주행하는 동안 단 한 번만 충전했습니다. 실제 주행거리 테스트 결과에 저도 충격을 받았습니다. 와, 저는 이틀 연속으로 휴대폰을 수리했어요. 그동안 단 한 번밖에 자지 않았거든요. 저도 제 몸 상태에 깜짝 놀랐습니다. 뒷좌석 등받이는 전동 조절이 가능하고요. 최대 조절 각도는 135도, 마이바흐보다 1도 더 넓습니다. 이물 온도는 54도예요. 마오타이, 중국 유명 고량주보다 1도 더 높습니다. 우리 차와 다른 차를 동전 하나 두께로 비교해보면 우리 차가 확실히 얇다는 걸 느끼실 수 있습니다. 제 다리요, 이 젓가락보다 더 얇습니다. 잘 알려진 사실이지만 중국 당국의 규제 대상은 언제나 소비자입니다. 당국의 전폭적인 비호 아래 이들 자동차 기업의 법무부서는 진실을 말한 일반 시민이나 정비기사를 고소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차량 소유자까지 감옥에 보낼 수 있는 고난을 휘두르고 있습니다. 개인의 취향으로 인해 저는 귀사에서 샤오미 U7 맥스 시리즈 차량 한 대를 주문했습니다. 그러나 주문을 확정할 당시 제 지능에 문제가 있었던 탓에 8월에 가장 먼저 배송될 것이라고 착각했습니다. 또한 제 시력이 매우 나빠서 주문 확정 옆에 기본 안내 내용을 보지 못했고 이로 인해 일련의 오해와 갈등이 발생했습니다. 교육을 통해 저는 제 실수를 깊이 인식하게 되었으며 이 자리를 빌어 정중히 사과드립니다. 차량 인도 시기에 대해서는 샤오미 측의 일정을 기꺼이 따르겠습니다. 만약 정말로 2026년에 차량이 인도된다 해도 몇 년 더 기다리는 것도 감수할 것입니다. 앞으로는 다시는 항의 같은 일은 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바로 전설 속의 연구개발부 37명, 법무팀 7,000명이라는 거죠. 돈 벌어놓고 지능까지 모욕하는 이런 기업은 정말 천벌을 받아야 합니다. 어떤 소비자가 한 자동차 회사를 계약금 환불 문제로 고소했어요. 그런데 결과는요, 법원에서 기각당했습니다. 이유가 뭐냐고요? 피고가 불분명하다는 겁니다. 왜냐면 그 자동차 회사는 판매는 A 회사, 계약금은 B 회사, 차량 제작은 C 회사가 담당하고 있거든요. 법원도 헷갈리는데 소비자는 더더욱 멘붕이죠. 휴대폰은 화웨이, 전기차는 샤오미, 집은 헝다, 밥은 시베이, 분유는 산루. 아주 권위 있죠. 단 하나의 디테일도 모방하지 않았습니다. 디테일 하나도 베낀 게 없어요. 다 오리지널이에요. 웃음이 나네요. 정말 말장난의 달인이시네요. 디테일에는 혁신이 있긴 하지만 전반적으로는 아주 비슷해 보이네요. 뇌군 총재도 당연히 알고 있겠죠. 외관 디자인 특허 보호 기간이 10년이라는 걸. 그 기간 지나면 법적 리스크도 없고 비슷해도 문제 삼기 어렵고 또 뭔가 창의적인 포인트도 넣었으니 누가 뭐라고 할 수도 없어요. 이거 정말 배울 만한 전략 아닌가요? 좋은 소식은 샤오미가 드디어 전 국민에게 알려졌다는 것이고 나쁜 소식은 약간의 후유증이 있다는 점입니다. 어떤 후유증이냐고요? 요즘 누군가가 녹지대라고 말만 꺼내도 많은 네티즌분들은 혹시 자동차가 녹지대를 달리고 있는 건가? 라고 바로 떠올리실 수 있어요. 또 누가 마케팅 천재라고 하면 다들 바로 그 발표회를 떠올리게 되고요. 그리고 법무팀이란 단어가 나오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아마 소비자를 고소한 그 사건일 겁니다. 또 누가 역광 사진을 얘기하면 당연히 역광의 왕이 떠오르고 심지어 그 밑에 작게 써있던 그 자막까지도 생각나실 수 있겠죠. 먼저 영상부터 보시죠. 샤와이 동무. 저 여기 있어요. 앞좌석 시트를 가장 아래로 내려줘. 2개 좌석 위치 조정 완료. 샤와이 동무. 듣고 있어요. 조수석 시트를 가장 위로 올려줘. 조수석 시트를 최고 위치로 조정 중입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거울까지 밀어 올려서 바로 망가뜨려버리네요. 이거 진짜 문제 생기는 거 아니겠죠, 여러분? 이 유리와 샤오미 U7 차량 인도 첫날에 망가졌습니다. 정말 대단하네요. 제가 오늘 강조하고 싶은 핵심은 여러분 한 가지를 꼭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음성 제어 정말 편리한가요? 20년 전쯤 삼성 600 모델에서 처음 음성 제어 기능을 접했습니다. 애니콜 음성 전화 걸기 기능이었죠. 10여 년 전에는 애플의 시리도 지겹게 써봤고요. 그런데 저는 어느 순간부터 다시 생각해보게 됐습니다. 음성 제어는 과연 기술의 진보일까요? 아니면 지능의 퇴보일까요? 지금의 젊은 세대는 이런 말을 잘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제가 이런 기술 자료들을 파고들고 있을 때 그들은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거든요. 그들은 교과서나 인터넷에서 떠드는 부흥했다, 멀찌감치 앞섰다는 말만 믿고 있을 테니까요. 수년이 지나도록 도대체 어떤 제조사들이 여전히 예전에 다 써먹고 버린 쓰레기 같은 기능들을 인공지능이라고 포장해 팔고 있는 걸까요? 오늘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태윤입니다. 큰일 났어요. 진짜 큰일 났어요. 여러분 보셨나요? 트레일러가 한 대, 두 대 줄지어 지나가는데 전차를 싣고 있고 로켓포도 끌고 있고 또 여러 종류의 무기도 많습니다. 어디로 운반되는지 모르겠지만 제 생각엔 전쟁이 일어날지도 모릅니다. 이건 진짜입니다. 최근 중국 시민들이 촬영한 영상에 따르면 현지에서 간헐적으로 거대한 폭음이 들리고 있으며 여러 지역의 네티즌들은 헬리콥터가 계속 상공을 비행하는 장면을 포착했습니다. 산동과 면양 지역에는 대량의 중장비가 등장했으며 도로 위에는 수많은 군용 차량이 주행하는 모습도 확인됐습니다. 이와 함께 교통경찰이 도로 위에서 지휘하는 장면도 포착됐습니다. 모두들 오늘 이걸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도 모르겠고 왜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건지도 모르겠어요. 뉴스에서는 아무런 보도도 없습니다. 오늘 또 남편이 부대에 불려가서 훈련을 받으러 갔어요. 정말 운이 안 좋게도 며칠 전부터 가게에 있던 볶은 견과류 재고가 거의 떨어졌거든요. 남편이 집에 있을 때는 물류가 견과류를 보내주지 않더니 글쎄 그가 떠나자마자 아침 일찍 물류에서 전화가 와서 물건이 도착했다고 하네요. 결국 또 제가 직접 물건을 가지러 가야 하고 가게로 나르기도 해야 하고 솔직히 말해서 우리 남편 운이 정말 기가 막혀요. 큰일 났어요. 정말 큰일 났어요. 중앙에서 우리에게 준비하라고 한 물품이 있습니다. 바로 준비물 4종 세트입니다. 첫째, 방수비옷. 둘째, 대용량 보조 배터리. 셋째, 감기약 해열제 같은 상비약. 그리고 마지막으로 진통제입니다. 정말 무슨 큰일이라도 일어나는 걸까요? 매일같이 비상물자 비축을 홍보하니 저도 겁이 나서 밤새 제 비상용 배낭을 꺼내 들었답니다. 무슨 종말 리셋이니? 종말 씨앗 저장소니? 생각지도 못했는데 응급관리부에서 직접 비상배낭에 대한 상식을 알려주기 시작했어요. 인민일보, 인민망 등 수많은 언론 매체들도 잇따라 이를 공유하고 있어서 설마 정말 무슨 큰일이 일어나려는 걸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현역 부대 전체가 경계태세에 돌입하였고 200만 명의 병력이 무장을 마치고 출동 명령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동시에 4천만 명의 퇴역 군인들이 빠르게 수집되고 있으며 수천 리 떨어진 곳의 로켓군도 명령만 떨어지면 곧바로 대응할 준비를 마친 상태입니다. 중국이 만약 1급 전시태세를 발동하게 되면 그 위력은 얼마나 클까요? 역사적으로 총 6차례에 걸쳐 1급 전시태세가 발령된 바 있으며 이들 모두가 국가 차원의 전쟁 상황과 직결되어 있었습니다. 1급 전시태세에 진입하게 되면 국가 전체가 즉시 전시체제로 전환되며 정치, 경제, 산업, 운송 등 사회 전반의 시스템이 일사불란하게 군사작전에 맞춰 운영되게 됩니다. 관련 소식은 즉시 큰 화제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일부 네티즌들은 이를 두고 세 가지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분석했습니다. 첫째는 내전, 둘째는 대만 침공, 셋째는 러시아 지원입니다. 하지만 어느 경우든 공통점은 단 하나, 바로 중국 국민들이 포탄 바지가 된다는 점입니다. 또 다른 네티즌은 지금 중국은 부추가 너무 많아 인적 자원이 되고 결국 전쟁의 포탄 바지로 전락할 것이다. 경제는 침체하고 국민은 배도 곪고 있으니
이상한 짓을 벌여 주의를 돌리려는 것이다. 전쟁을 일으켜 사람들을 죽게 만들면 단결을 유도함과 동시에 식량 소비도 줄일 수 있으니 일석이조다. 어차피 지금 전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의 배후에는 항상 사악한 중공이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많은 네티즌들이 또 한 차례 부추 수확 수단이 시작됐다. 얼마나 짜낼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동시에 어두운 사건의 이목도 분산시키려는 것이다. 퇴역 군인도 사실상 잠재적인 불안 요소다. 전원 소환해서 러시아 아버지에게 구덩이 메우기용으로 보내버리면 윈윈이다. 실업률을 낮추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사중전야를 앞두고 이렇게 많은 인원을 동원해 치안을 유치하려 하다니 불쌍한 퇴보의 황제, 국민이 두려워서 이 지경까지 왔구나. 생명을 지키는 사종 세트. 이걸 보니까 중국에서 또다시 코로나가 곧 터질 것 같은 불길한 느낌이 든다 라고 언급했습니다. 현재 중국 경제가 직면한 도전은 단순히 차가운 거시경제 지표에 그치지 않고 중년층부터 청년층까지 여러 세대 모두가 경제 대침체를 피부로 체감하고 있습니다. 중국 부동산 시장이 계속 하락하면서 중국 대륙의 70년대생, 80년대생, 90년대생 거의 전부가 최소 20년 이상 대출을 갚아야 하는 부채의 늪에 빠져 있습니다. 여기에 자연재해와 인재, 전염병 창궐, 실업대란, 대규모 구조조정 등이 겹치면서 민심은 이미 사방에서 폭발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경에서는 제4차 중앙위원회 전체 회의를 개최하려 하고 있으며 연이은 불안 요소들로 인해 북경 당국은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지구가 왜 점점 더 이상해지는 걸까요? 이제 겨우 10월인데 우리나라 북부 지역은 벌써 영하로 떨어졌고 남부 지역은 여전히 기온이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더 무서운 건 운남, 사천 지역에서 지진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연해 지역은 사상 최강급 태풍 화가사가 지나간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또다시 태풍 풍신이 들이닥쳤다는 점입니다. 정말로 하늘이 노하신 걸까요? 이대로 세상이 끝나는 건 아닐까요? 정말 너무 지쳐서 더는 못하겠습니다. 낮에 일하고 밤에도 일하고 맑은 날에도 일하고 비가 와도 일하고 계속 일만 시켰는데 이젠 땅이 전부 끝났어요. 저희도 기계가 아니라 사람인데 이렇게 계속하면 정말 몸이 망가집니다. 아시겠어요? 잇따른 잿빛 장매 가을 수확이 불가능해졌습니다. 이대로 비가 계속 온다면 미래 월동파종도 아예 진행할 수 없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렇게나 광범위한 면적을 아예 심지 못하게 된다면 여러분은 혹시 앞으로 식량 위기가 올 수도 있다는 걸 인식하고 계신가요? 요즘처럼 극단적인 날씨가 어쩌면 이제는 일상이 될지도 모릅니다. 이게 정말 천재지변일까요? 아니면 인재일까요? 저는 인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요즘 몇 년 동안 어떤 장소에서든 음식물 낭비가 너무 심각해졌기 때문입니다. 정말 무서울 정도로 부끄러울 정도로 먹는 것보다 버리는 것이 더 많은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주변에서도 혹시 그런 모습 보신 적 있으신가요? 관심을 가져보신 적은 있으신가요? 저는 모든 자연재해는 결국 인간의 잘못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렇게 계속 끝도 없이 낭비하고 절제 없이 소비만 해간다면 앞으로 닥쳐올 자연재해는 지금보다 훨씬 더 심각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사도인의 예언이라고 합니다. 올해는 곡식이 있어 3번의 겨울을 날 수 있으나 내년 봄비가 중간쯤 내려오면 강물이 범람하여 농가들은 하늘을 보기 어려우리라. 3년이 지나면 돈은 있어도 농토는 없고 쌀 한 냥이 금 2냥의 값이 될 것이며 높은 건물 5채의 값이 쌀 한 포대 값이 되리라. 아이 2명이 밥 한 그릇을 두고 나누어 먹게 되고 밀세근으로 신부 1명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도시의 번화한 빌딩들은 텅 비고 지혜로운 자들은 산속에 숨어 살리라. 9명의 여인이 한 남편을 섬겨 백발이 되기 전에 죽게 될 것이며 하늘과 땅의 질서가 뒤집히고 음양의 균형이 무너질 것이다. 이 예언이 의미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사람은 스스로에게 책임을 져야 합니다. 자신의 삶에 대한 모든 책임을 온전히 짊어져야 합니다. 그 어떤 사람도 그것을 대신해 줄 수는 없습니다.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귀신을 차에 태우면 그 차 안은 온통 시체, 온통 귀신으로 가득 찰 뿐입니다. 아주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될 것입니다. 누구나 다 이 시련을 무사히 넘길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선행을 쌓은 사람만이 그나마 살아남을 가능성이 조금 더 있을 뿐입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이것은 대만의 국학대가 정사강 선생이 2018년 세상을 떠나기 전 남긴 말입니다. 그는 세상의 역병은 하늘이 내린 징벌이다. 인간이 지나치게 교만해지고 하늘을 경외할 줄 모르기 때문이다. 그러나 하늘은 여전히 자비롭다. 많은 경우 큰 재앙이 닥치기 전에 여러 차례의 경고를 보낸다. 그 경고는 이상한 천문 현상이나 작은 재해, 이변의 형태로 나타난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주에는 하나의 거대한 컴퓨터 데이터베이스, 즉 자료 창고가 존재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각 사람의 이름마다 하나의 소형 데이터베이스, 전용 저장소가 있다고 하지요. 여러분이 마음을 먹고 생각을 품는 그 순간, 선한 생각을 품으면 흰 점으로 기록하고 나쁜 생각을 품으면 검은 점으로 기록합니다. 그 모든 것이 즉시 기록되며 단 하나의 오류 없이 아주 정밀하게 저장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공덕과 과실은 서로 상쇄되지 않는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이 점을 잘못 이해하고 있습니다. 양심에 어긋나는 돈을 벌면서 절에 가서 향을 많이 피우고 기도하면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공덕은 과실을 없애주지 못합니다. 그리고 사람이 죽는 순간 그의 머릿속에서는 일생이 되감기처럼 재생됩니다. 우리가 말하는 사람이 죽은 후의 49일은 일생의 총정산을 하는 시간입니다. 그 사람의 삶 전체가 태어났을 때부터 시작해서 한 장면도 빠짐없이 끝까지 펼쳐지게 됩니다. 당신이 언제 누구에게 주먹을 날렸다면 그때는 그 사람도 똑같은 힘으로 당신에게 주먹을 날릴 것이고, 당신이 누군가를 발로 찼다면 그 사람도 똑같은 힘으로 당신을 찰 것입니다. 한 건 한 건 되갚음은 정확하게 돌아옵니다. 조금의 오차도 없이요. 이것은 미신이 아닙니다. 인과응보이며 자연의 법칙입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정사강 선생의 스승은 청나라 때 자희태우의 의용 천문학자였던 유배종이었다고 합니다. 정사강은 직접 자신의 입으로 나의 스승 유배종은 바로 유배곤의 환생이다 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중공의 통치 아래 중국 대륙의 사람들은 어려서부터 무신론 교육을 받아왔습니다. 공산당은 세상에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 인간의 힘으로 하늘을 이길 수 있다 라고 가르쳐왔습니다. 이러한 사상 쇠뇌 속에서 수십 년 동안 중국 사회의 도덕은 급격히 무너졌고 사람들의 마음도 타락했습니다. 그러나 공산당이 신이 없다고 말한다고 해서 정말 신이 존재하지 않는 것일까요? 공산당이 귀신은 없다고 말한다고 해서 귀신이 정말 존재하지 않을까요? 영상을 보세요. 며칠 전 라이브 방송 중 한 형제분이 연결 통화로 사연을 제보해 주셨습니다. 내용은 그분의 친구가 2025년 8월 27일 밤 11시쯤 태회 갔다가 찍게 된 영상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영상 속에서는 그들이 타고 있던 배의 조명이 물 위를 비추자 호수 한가운데 비교적 깊은 수역에 두 개의 사람 형체가 나타났습니다. 하나는 흰색, 하나는 검은색이었고 그중 흰색 사람 형체는 긴 로브나 치마 같은 옷을 입은 듯한 모습까지 희미하게 드러났습니다. 더 놀라운 건 그 두 사람이 물 위에 서 있는 상태에서 배를 향해 빠르게 걸어오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영상을 확대해서 보면 그 형체들이 꽤 또렷하게 보이며 특히 흰 옷을 입은 사람 형체는 손이 흔들리며 굉장히 빠른 속도로 움직이는 듯한 모습까지 포착되었다고 합니다. 그림자나 반사라고 보기에는 설명할 수 없는 장면들이 많았고 도저히 어떻게 저런 형상이 생겨났는지 상상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라고 합니다. 천지의 균형이 이미 무너졌습니다. 예언이 지금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벌써 10월이 되었건만 곳곳에서는 여전히 폭우가 쏟아지고 태풍은 하나가 지나가면 또 다른 태풍이 이어서 오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늘이 우리에게 보내는 경고입니다. 증사강 선생께서 예전에 말씀하셨습니다. 한 번의 한기와 한 번의 열기에 한 무리가 떠나고 다시 더위와 추위가 바뀌면 또 한 무리가 떠나게 된다. 그 말이 지금 현실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이 모든 징조를 무시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은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이것은 지혜로운 자가 전한 경고이자 천지의 균형이 완전히 무너지기 전 마지막의 알림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천도 법칙에 순응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재난은 결코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하늘의 운행에는 일정한 법도가 있으며 그 하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마음을 가진 자만이 마침내 살아남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태현입니다. 국제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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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여러분,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왜 전부 이렇게 폭락해버린 거죠? 진짜 반항 한번 못 해보고 그냥 와르르 무너졌어요. 금도 떨어지고, 은도 떨어지고, 홍콩 주식도 폭락하고, 기술주도 마찬가지고, A50 지수는 그냥 뛰어내린 수준이에요. 도대체 왜 이런 거예요? 너무 황당하죠? 국채가 폭락했어요. 여러분, 금융 분석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아세요? 잠깐도 쉴 수가 없어요. 어느 시장에서 어떤 뉴스가 터질지 모르니까 진짜 24시간 내내 실시간으로 계속 체크해야 해요. 단 몇 분만 끊겨도 흐름이 뚝 끊기고 감이 완전히 끊어져 버리거든요. 진짜 인생이 완전히 망했습니다. 이건 그냥 해방전 시대로 돌아간 수준이 아니에요. 이번엔 아예 쥐라기, 아니 선사 시대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국채를 산 이후로 마치 감옥에 갇혀 사는 기분입니다. 손엔 국채를 들고 있는데 정부는 아무도 상환해주질 않아요. 분명히 국채를 산 건데요. 진짜 얼마나 억울하고 또 얼마나 불쌍한 일입니까? 도대체 언제쯤이나 이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참여. 최근 천안재산보험이 발표한 한 통의 공고문에 따르면 530억 위안 규모의 채권을 기한 내에 상환할 수 없게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주의해야 할 점은 중국의 2024년 말 기준 전체 정부 부채 총액이 국채, 지방 법정 부채, 지방에 숨겨진 부채를 모두 포함했을 때 무려 92조 6천억 위안에 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중국의 서민들은 어떨까요? 이런 비정상적인 상황 속에서 살 수도 없고 죽을 수도 없는 처지로 내몰리며 힘겹게 버텨내고 있습니다. 부동산 업자가 아파트 가격을 갑자기 내리니까 집주인들이 한꺼번에 30만 위안씩 손해를 보게 된 거예요. 결국 화가 난 집주인들이 부동산 업체에 몰려가서 난동을 부리고 있습니다. 저는 아마 합비에서 가장 처참하게 속아 넘어간 하우스푸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사기를 당한 셈이에요. 2019년에 온 가족이 힘을 합쳐서 이른바 학군 아파트를 샀습니다. 집값은 190만 위안이었고 그중 157만 위안을 대출로 충당했습니다. 매달 원리금 상환액은 7,600 위안이고요. 결국 30년 동안 꼼짝없이 묶여버린 셈이죠. 벌써 6년째 갚고 있는데 지금까지 상환한 금액만 정확히 54만 위안입니다. 근데 이제는 정말 더 이상 감당이 안 됩니다. 아시겠지만 지금은 가족 모두가 저 하나 때문에 고생하고 있습니다. 그걸 생각하면 마음이 너무 아프고 행복하다는 감정은 단 한 점도 느낄 수가 없습니다. 단 40일 만에 43만 위안을 손해보다니요. 불과 이틀 전쯤 한 따마께서 신축 아파트 한 채를 구입하셨습니다. 중고도 아니고 분명히 새 집이었어요. 그런데 집을 산 지 채 한 달 반도 지나지 않아 분양가가 무려 43만 위안이나 뚝 떨어졌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이런 상황은 누구라도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저도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지금 저는 이 문제로 강하게 항의하고 있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곳은 하북 영요 일대이고 이 일이 의미하는 바는 분명합니다. 이제는 개발업체들이 기존 구매자들의 뒤통수를 치는 일조차 숨기려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그래도 조금은 가렸는데 지금은 체면이고 뭐고 전혀 없는 수준이에요. 정말 솔직히 말해서 이런 시장 상황에서 아직도 누가 이들을 믿고 신축 아파트를 사겠습니까? 한번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왜 신축을 사려고 하는 건지 말이에요. 일부 개발사들은 딱 네 글자, 그야말로 살개취란, 즉 계란 낳는 닭을 잡는 겁니다. 그들은 아픔 보지 못하고 지금 당장 돈만 챙기려는 거죠. 제가 합비에서 산 집 말인데요. 작년 1년 동안에만 무려 30만 위안 넘게 떨어졌습니다. 여기에 은행 이자나 각종 비용까지 합치면 이미 50만 위안 넘게 손해를 본 셈입니다. 결국 제가 합비에서 5년 동안 일한 게 전부 허사가 된 거죠. 이제는 일할 마음도 안 생깁니다. 저랑 같이 일하는 동료는 상황이 더 비참합니다. 합비 비노에서 300만 위안짜리 집을 샀는데 지금 시세는 200만 위안밖에 안 된다고 하네요. 아무 이유도 없이 100만 위안을 날려버린 셈이에요. 저는 올해 40입니다. 전 온라인에서 팔로워가 50만 명이나 됩니다. 그동안 매년 200에서 300채의 집을 팔았고 월 평균으로도 20에서 30채는 거뜬히 팔아왔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단 한 건도 거래가 없습니다. 정말 스스로 자책도 많이 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하고요. 그런데 오늘 이 데이터표를 보고 나서 속이 다 후련해졌습니다. 보세요. 우리 업계 1위인 연가, 상해에서 가장 큰 중개업체이고 시장 점유율도 80%를 넘는 곳인데 이번 국경절 동안 신축 아파트 판매 실적을 보세요. 이 성적 진짜 너무 기뻤습니다. 이제 확실히 말할 수 있어요. 문제는 제 능력이 아니라 진짜 이 망할 상해 부동산 시장에 도무지 집을 사려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올해 국경절을 상해에서 보내봤는데요. 정말 하나도 재미가 없습니다. 그야말로 전반적으로 재미가 없어요. 오늘이 벌써 10월 5일인데도 집을 보러 오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예전 같으면 이 시기엔 노장도 최소 2-3건은 계약을 따냈을 텐데 올해는 집을 보러 오는 손님조차 없으니 계약이 나올 리가 없죠. 이대로 집값이 더 떨어지면 어쩌죠? 정말 막막합니다. 그리고 불과 2년 전 상해 중환 인근의 한 신축 아파트는 입주한 지 2년밖에 되지 않은 고객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미 2년 동안 대출을 갚아오던 중이었죠. 그런데 개발사가 잔여 물량을 처리한다며 무려 15% 할인 프로모션을 걸고 거기에다 주차장까지 무료로 제공하는 조건으로 다시 팔기 시작한 겁니다. 결국 그 고객이 처음에 800만 위안 넘게 주고 샀던 집은 단숨에 200만 위안 가까운 가치를 잃어버린 셈이죠. 지금 해구에서는 전체 아파트의 약 80%가 팔리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말 농담이 아니에요. 요즘 인터넷을 보면 하루에도 수십 건씩 중고주택 매물이 새로 올라오고 있고 현재까지 해구 전역에 등록된 매물만 해도 2만 채가 넘습니다. 이 숫자는 오직 중고주택만 해당되는 것이고요. 그 중에서도 가성비 좋은 매물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팔리지 않고 있습니다.
요즘은 실수요자, 즉 실제로 집이 필요한 사람들조차 점점 줄고 있습니다. 만약 지금 자신이 가진 집을 빨리 팔고 싶다면 같은 단지 내 다른 매물보다 최소 10에서 20만 위안은 더 싸게 내놓지 않으면 집을 보러 오는 사람조차 없습니다. 지금의 가격 하락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앞으로 부동산이 우리의 마이너스 자산이 될 가능성 충분히 있습니다. 정말 가능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지금 집을 사려는 분들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절대 자신의 감당 가능한 범위를 넘어서지 마세요. 지금의 대출은 몇 달만 갚고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앞으로 20년, 25년, 길게는 30년 동안 꾸준히 갚아나가야 하는 긴 여정입니다. 만약 앞으로 집값이 3에서 4년 더 폭락한다면 여러분의 자산은 최대 80%까지 증발할 수도 있습니다. 건설사들이 줄줄이 무너지는 게 일상적인 일이 될 것이고 집을 가진 사람들은 자산이 반토막 나는 건 물론 자산보다 부채가 더 많은 마이너스 자산 상태로 전락하게 될 것입니다. 그 집은 결국 은행의 부실 자산이 되어버리겠지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집이 없는 분들이 웃을 상황도 아닙니다. 중개업소, 인테리어 업체, 가전기업들까지 줄줄이 도산하고 건설 현장에서 일하던 농민공들도 한꺼번에 일자리를 잃게 될 것입니다. 수입이 오르길 기대하신다고요? 그건 말 그대로 꿈입니다. 만약 집값이 계속 하락한다면 디플레이션은 더욱 심각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은 더더욱 소비를 꺼리게 될 것이고 그 이유는 지금 중국 내에서 소비를 주도하는 핵심층이 바로 자산을 보유한 계층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중국 국민 대다수의 자산은 부동산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론적으로 보면 집값이 내려가면 더 싸게 집을 살 수 있으니 좋은 일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오히려 소비를 주저하게 되는 걸까요? 사실 그 이면에는 부동산과 다양한 산업이 촘촘히 얽혀있는 경제 구조가 숨어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부동산 산업의 연관 범위가 얼마나 넓은지 아시나요? 집을 짓는 데 필요한 시멘트, 철근 같은 건축 자재부터 인테리어에 들어가는 가전과 가구, 그리고 단지 주변의 상권과 상업 인프라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집값이 떨어지면 이 모든 산업의 수요가 한꺼번에 위축되기 시작합니다. 개발업자는 토지를 사서 새로 집을 짓는 걸 주저하게 되고 상류산업인 자재업체는 주문이 줄어들며 하류산업인 인테리어 가전업계 역시 매출이 감소하게 됩니다. 이러한 연쇄 반응 속에서 많은 산업이 직접적인 타격을 입고 결국은 평범한 사람들의 일자리와 소득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한 1인 방송 블로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중국에서는 일반 가정의 60% 이상 자산이 부동산에 묶여 있고 집값이 떨어지는 것은 곧 자산 가치 하락을 의미합니다. 당연히 소비 심리도 크게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집값이 떨어졌다고 해서 무조건 사람들이 집을 사는 것도 아니고 서민들이 소비를 원하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문제는 중국 경제 자체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분석에 따르면 2024년 전국의 재정 수입 현황을 기준으로 보면 총 재정 수입은 23조 4천억 위안이며 이 중 중앙정부 재정 수입은 10조 1천억 위안, 지방정부 재정 수입은 13조 3천억 위안입니다. 중앙정부의 주요 수입원은 지방정부가 상납하는 세수이며 이후 재정 이전 지출 방식을 통해 가난한 지역에 자금을 재분배하는 구조입니다. 2024년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이전한 총 금액은 10조 2천억 위안으로 정작 중앙의 자체 재정 수입은 10조 1천억 위안에 불과합니다. 즉 중앙정부는 모든 수입을 지방에 내려보낸 뒤에도 약 1천억 위안을 추가로 보전해야 하며 그 결과 중앙정부의 운영 재정은 극심하게 부족한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중앙정부는 매년 4조 5천억에서 5조 위안을 국방, 교육, 외교, 1:1로 사업, 그리고 대규모 정치 행사 등에 지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출은 전적으로 자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말 그대로 중앙정부가 쓰는 모든 돈은 빚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문제는 이러한 구조를 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의 대형 국유기업들도 그대로 따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중국 공산당식 운영의 정수를 배운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해에서 아파트 93채를 한 번에 매물로 내놓고 무려 4억 5천만 위안을 현금화한 미스터리 집주인. 여러분은 그가 생활고 때문에 집을 할인해서 판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너무 순진한 생각은 하지 마세요. 그 매물들이 나온 곳은 다름 아닌 땅값이 금값이라는 유가치입니다. 집 한 채를 20% 할인해서 판다는 건 그 순간 100만 위안 넘게 손해를 본다는 얘기인데 그 사람이 정말 자선 사업이라도 하려고 나선 걸까요? 결국 정체가 드러났습니다. 그는 개인 집주인이 아니라
바로 세무그룹이라는 대형 부동산 기업이었습니다. 세무그룹은 아파트 93채를 20% 할인된 가격에 한꺼번에 내놓았고 그 소식에 무려 3만 명의 사람들이 몰려들어 집을 사기 위해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엔 단 하나의 조건이 있었습니다. 반드시 전액 현금 결제일 것. 왜 그렇게 현금 구매만을 고집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세무그룹이 9억 5천만 위안의 대출금을 갚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 1인 방송 블로그는 앞의 내용에 사실 이 아파트들은 이미 오래전에 금융기관에 담보로 잡혀 있었고 애초에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한 상태였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더 황당한 건 이 사실을 집을 사려는 사람들 대부분이 전혀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양 첫날에는 인파가 몰려들었고 현장에서 무려 50만 위안의 계약금을 곧바로 체결한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정작 계약서에 서명하려는 순간 중개업자가 갑자기 위험 고지서를 꺼내들며 이 집은 담보가 잡혀 있는 상태이며 나중에 대출 승인이 나지 않거나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해질 경우 우리는 아무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 미리 파놓은 구덩이와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이 집을 사려는 사람들 중에는 평생 모은 돈을 쏟아부은 이들도 많았고 계약금을 냈고 계약서도 썼지만 결국 수백만 위안이라는 돈이 물거품처럼 사라진 것입니다. 분통이 터진 이들은 분양사 측인 세무그룹을 찾아가 계약 취소와 환불을 요구했습니다. 놀랍게도 세무그룹은 아무렇지 않게 환불을 수락했지만 단 하나의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바로 30일 후에 환불해 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날짜는 공교롭게도 9억 5천만 위안에 달하는 대출금의 최종 상환일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시고 이제 이해가 되시죠? 이 대형 부동산 기업은 정말로 집을 팔 생각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20% 할인 분양이라는 유혹을 미끼로 삼아 서민들로부터 저금리로 자금을 끌어모아 급한 자금 사정을 메우려 한 것뿐이었습니다. 8천만 위안의 공사 대금이 5년 동안 미지급된 끝에 한 사람이 결국 강에 몸을 던졌습니다. 정부는 생명을 소중히 하라고 말했지만 정작 그가 왜 뛰어내렸는지 그 죽음의 진짜 이유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2025년에 벌어진 이 사건은 사실상 합법적인 살인과 다름없습니다. 말 잘 듣고 묵묵히 참아도 돈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결국 기다리다 죽게 되는 것뿐이죠. 남의 일을 그냥 공짜로 해준 셈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공사비를 쥐고 재테크를 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돈을 달라고 하면 질서를 어지럽힌다며 되레 몰아세웁니다. 공사 하나 하려다 목숨까지 걸어야 하는 세상인 걸까요? 지난달에도 비슷한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우리가 법원에 계좌 동결 신청을 막 끝냈는데 그쪽 법무팀이 곧바로 전화를 걸어와 고소를 취하하라. 그렇지 않으면 자금 흐름에 문제가 생긴다며 협박하듯 요구했습니다. 저는 정말 묻고 싶습니다. 지금 세상은 왜 이렇게 돈을 떼먹는 쪽이 더 당당하게 구는 걸까요? 대체 누가 그 거만한 자신감을 만들어준 겁니까? 요즘 장사가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오늘 딸아이를 데리고 영화 한 편 보러 왔습니다. 아이가 키 1m 30이 안 돼서 표는 한 장만 샀고 713번 관에서 상영하는 영화를 보기로 했습니다. 영화 시작 시간이 7시 50분, 지금은 7시 45분인데요. 극장 안을 한번 보세요. 저희 둘 말고는 아무도 없습니다. 표를 딱 한 장 판 거예요. 정말 요즘은 장사하기가 너무나도 힘든 세상입니다. 다들 소비가 줄었다, 소비 심리가 위축됐다고 말하지만 저는요, 그냥 제가 너무 가난해서 그렇게 느껴지는 거지 다른 사람들은 안 그런 것 같더라고요. 제가 직접 족발을 팔아보니까 그제야 진짜 삶의 다양한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어느 날은 젊은 분이 오셔서 돼지머리고기 10위안어치만 썰어주세요 라고 하시길래 막 칼을 들고 자르려는 순간 갑자기 그냥 8위안어치만 주세요, 혹은 고기 말고 채소 좀 살게요 라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1위안이라도 아끼며 살아가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조금이라도 더 쓰는 건 정말 큰 결심이 필요한 일이에요. 어느 날 공사장에서 일하시는 한 형님이 오셔서 돼지머리고기 5위안어치만 살코기로 주세요, 우리 아이가 먹어야 해서요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덧붙이신 말씀이 이랬습니다. 내가 먹을 거면 기름진 부위를 사겠지만 애가 먹을 거라 살코기만 주세요.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그 형님은 분명 집에 가서 본인은 젓가락 한 번 안 대고 다 아이한테 주겠구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마음이 참 짠했습니다. 요즘은 정말 백화점이나 쇼핑몰 장사가 이렇게까지 한산한 건가요? 사람이 거의 보이질 않네요. 오프라인 매장은 갈수록 운영하기가 정말 힘든 것 같아요. 여러분이 계신 도시는 어떤가요? 혹시 거기도 비슷한 상황인가요? 요즘은 정말 석사 졸업자들조차 취업을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건 이제 우리 주변에서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현실이고 그 수는 생각보다 훨씬 많습니다.
요즘은 볶음밥 하나 먹으러 가는 것도 망설여질 지경이에요. 방금 볶음밥을 사러 갔는데 가격을 물어보니까 15위안이래요. 그 순간 제가 망설였습니다. 여러분, 진짜 제가 망설였어요. 이게 원래 제 성격이 아닌데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그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15위안, 내가 도대체 양말을 몇 켤레나 팔아야 벌 수 있을까? 중국의 서민들은 정말 안쓰럽고 또 안타까운 존재입니다. 이번 국경절에 고향에 잠깐 다녀왔는데 외삼촌께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은 평생을 아끼고 또 아끼며 살아오신 분이었어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거의 20년 가까이 새 옷이나 새 신발을 신은 모습을 본 적이 없습니다. 예전에는 시장에 나가셔도 이 위안짜리 쌀국수 한 그릇조차 아까워서 차마 사드시지 못했던 분입니다. 그렇게 평생 절약해서 모은 돈이 약 30만 위안 정도였는데 결국 장례식 한 번 치르는 데만 5일 만에 거의 20만 위안이 들었습니다. 이 1인 방송 블로그는 이렇게 감회에 젖어 이야기했습니다. 요 며칠 내내 그는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큰 외삼촌께서 그 돈을 자신을 위해 쓰며 편안하게 지내셨다면 과연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을까 하고 말이죠. 시골에 사는 큰 외삼촌에게 20만 위안은 꽤 여유롭고 좋은 삶을 누릴 수 있는 큰 돈입니다. 그에 비해 집안의 젊은 사람들에게는 굳이 그 돈이 절실한 것도 아니었고 오히려 그 돈의 소중함조차 제대로 느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생의 진정한 의미란 과연 무엇일까요? 이 질문이 그의 마음속에 깊이 남았다고 합니다. 저는 이런 일이 절대 특별한 사례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호남 지역에는 원래 상가와 경사를 매우 성대하게 치르는 풍습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자꾸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도대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고요. 살아있을 때는 고생만 하시고 먹는 것도 쓰는 것도 아끼며 평생을 살아오셨는데 막상 돌아가시고 나면 며칠 사이에 평생 모은 돈이 몽땅 사라집니다. 물론 그게 어르신 본인의 뜻은 아니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습니다. 사실 사람이 세상을 떠난 뒤에는 생전에 무슨 유언을 남겼는지조차 그 누구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한평생 채소 팔고 농사 지으며 어렵게 모은 돈이 고작 5일 장례 치르는데 다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중국 서민들이 참으로 안타깝고 또 참으로 불쌍한 이유입니다. 오늘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